안녕하십니까. 한국 뒷가시 연구소 대표 이상옥입니다. 뒷가시를 지망하는 분들을 위한 시창작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뒷가시를 쓰려면 역시 일반 시에 대한 그런 이해도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집필한 시창작 입문이라는 이 책을 텍스트로 읽으면서 보충 설명하는 방식인데요. 이 시간은 시의 키포인트 두 번째로 소재를 정밀하게 가공하자라는 테마입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나누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시는 주제 못지않게 소재가 중요합니다. 시는 반드시 소재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좋은 소재는 역시 좋은 시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소재가 중요하지만 소재 그 자체로 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소재도 정밀하게 가공해야 빛을 발하는 것이죠. 체험은 시의 아주 중요한 소재입니다. 산에 갔다고 하면은 그 산에서 특별한 느낌을 받게 되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시를 쓸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산이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하여 그 특별한 느낌을 노래한 시 한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소월의 산유화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산유화.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참 아름다운 시인데요. 이 시는 산과 꽃과 작은 새를 소재로 해서 고독하고도 순수한 삶의 어떤 그런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자는 산에서 피어있는 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산에 피어있는 저 꽃은 혼자 저만치 피어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피는 꽃이니 굉장히 외롭게 보였겠죠. 혼자 피었다가 또 혼자 지는 그 꽃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화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게 된 것일 겁니다. 꽃이 좋아 산에서 우는 작은 새도 역시 화자의 정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꽃이 속지릇이 피고 지는 것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화자나 작은 새의 시점은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의 소재로 등장하는 산, 꽃, 작은 새는 모두 시인의 상상력의 용광로에 용해되어 이 시 속에서는 새로운 뉘앙스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재들이 산유화라는 시의 구조 밖에 있을 때와 시라는 텍스트 속에 존재할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이들 소재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시 속에 들어오기 전에 시의 구조 밖에 있는 그 꽃이나 새나 산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질적 변화를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글짓기의 비유로 자주 활용되는 것이 건축 현장입니다. 트럭에 실려있는 모래나 자갈이 콘크리트 건물 속에 이제 편입되면서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시의 소재가 시 속에 들어가서 질적 변화를 겪는 것이 거의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건물의 구조물 속에 이제 들어간 모래나 자갈은 본래의 모래로 자갈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래는 물과 시멘트 이런 것들이 자갈이 배합되면서 트럭 위에 존재했던 그런 모래나 자갈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산유와의 산, 꽃, 작은 새는 콘크리트 구조물 속의 자갈이나 모래처럼 그것들에게서 이전의 속성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유화 속에 있는 그 소재로서의 꽃이나 어떤 그 작은 새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신김소울의 존재의 표상으로 이제 변용되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시의 소재는 시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예술적 변용을 가져오게 됐는가? 그것은 시의 리듬이나 이미지나 비유나 상징, 화자 등에 의해서 변용을 겪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김소월의 시에서는 소재가 변용되는 것이 리듬에 의해서 아주 질적 변화가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소월의 시를 민요시라고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전통적인 어떤 그런 율조, 리듬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개성한 그런 전통 민요시이다. 뭐 그렇게 일컬기도 하는 것은 역시 그 리듬이 시적 변용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웅변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트럭 위에 모래가 자갈이 건축 구조물 속에서 변용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부실 콘크리트 건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건물들은 조만간 붕괴하게 될 것이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가 상상력의 용광로 혹은 앞에서 말씀드린 리듬이나 이미지나 비유, 상징, 화자 같은 어떤 그런 시적 장치에 의해서 예술적으로 변용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생경한 소재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트럭 바깥에 모래처럼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제대로 용해되지 못한 부실 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소재라도 그런 것들을 그대로 시적 변용 없이 나열해 놓았다고 좋은 소재를 가져다가 그냥 버물러 놓았다고 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의 소재가 체험이든 정서든 뭐 사상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가공되어져야 한다. 즉 예술적 변용을 가져와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체험을 가공하지 않고 생경하게 표현하던 정서를 생목소리 그대로 표현하던 사상을 설교처럼 관념적으로 그냥 진술하던 그런 것들은 아직 소재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사에서 극단적인 관념시나 낭만시 혹은 리얼리즘시 등이 예술적인 변용을 가져오지 못하고 생경한 상태로 시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경우도 종종 없지 않았습니다. 20대의 뱅적 낭만시라든지 카프시 혹은 80년대의 노동시 같은 데서도 그런 것을 종종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쓰여지고 있는 소녀 취향의 어떤 그런 베스트셀러라는 그런 사랑시 같은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카프시나 리얼리즘시, 낭만시 같은 데서
빼어난 시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시에서 간혹 생경한 어떤 소재가 아직 가공되지 못한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덕수 선생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재만으로서는 시가 안 되며 소재가 될 수 있는 어떤 사물에서 느낀 감정이 아무리 열렬하고 절실하고 풍부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역시 시가 될 수 없다. 만약에 소재나 그 소재에서 느낀 열렬하고 풍부한 감정만으로 시가 될 수 있다면 시인은 남편이나 자식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늘이라도 무너질 듯이 땅을 치고 통곡하는 시골 안악내의 감정에 도저히 미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골 촌부의 비탄과 눈물과 불행을 그대로 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지적은 소재가 정밀하게 가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잘 역설한 그런 지적입니다. 시는 직접적 체험 현장이 아니라 예술적 체험 현장의 산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자식의 죽음 앞에 통곡하는 슬픔이라는 그 정서, 그것이 아무리 강렬하고 절실하다 할지라도 아직 그 자체로는 소재에 불과하지 시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에 있어서 소재는 언어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소재를 정밀하게 가공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테마로 강의를 진행하고 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하겠는데요. 아무튼 오늘 강의 내용은 정말 소재와 시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